악법도 법이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개정하자. 농지법의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알고 법을 개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죠. 세종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쌀값은 농민값, 쌀값을 보상하라. 자, 쌀값 하락 조장한 농림축산식품부 규탄한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굉장한 분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지법,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정책하고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농지법을 우리가 체감하는 분들의 생각들은 너무 틀리다. 정말 괴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LH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농지 투기 근본으로 막을 것. 경제위원회 헌법 정신에 맞게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허점을 메워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을 보면서 농민들이 한 댓글을 한번 볼게요. 자, 농어촌입니다. 돈 없는 농민들 간 무슨 돈이 있어 매매 거래가 되겠는가. 이거는 농촌과 농부를 완전히 토초와 괴멸시키는 악법이다. 제일 밑에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경자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지을 농민만 농지를 사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없는 농민들끼리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양심 좀 있어라 하는 얘기죠. 진짜 양심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정당한 투자는 허용해서 자본이 농촌에도 들어와야 농민도 산다. 농민들도 자본이 농촌에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분노한 농사꾼입니다. 대선에서 박살이 더 나봐야 정신 차릴라 보군요.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에서 박살이 났죠, 민주당이. 농민들의 마음,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이 나라 앞날이 내부정보 이용 투기만 잡으랬더니 오보들 하고 앉았군요. 투기와 투자는 좀 구분해라. 지금 투기를 막을 거는 국회의원 당신들이야. 그리고 고위공무원들 당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조그만 사람들이 와서 농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끝나고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자,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유전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파가 있고요. 그리고 찬성파가 있는데, 자, 경자유전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거든요. 보겠습니다. 정작 경자유전의 발상국인 대만은 1993년 일찌감치 경자유전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헌법에 금과 옥조처럼 들어간 경자유전은 사실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이 처음 언급한 말이다.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의 핵심 이념인 삼민주의 가운데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이 평균 집권이었고, 이를 떠받치는 핵심 슬로건이 경작자가 그 밭을 소유한다는 뜻의 경자유기전이었다. 자, 경자유전이 중국을 거쳐 대만을 거쳐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땅을 소유해야 된다. 약간 공산주의적 개념이죠. 이제까지 실험해왔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제도다라는 걸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자유전도 사실은 공산주의적 생각인 거죠. 헌법에 경자유전이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고 농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념이었던 경자유전의 원칙은 소작제 금지로 1960년 헌법이 등장하고 1987년에는 헌법에까지 명시되었다. 어느 면에서 법률적으로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도시화,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60년대 전체 인구의 50%가 넘던 농업 종사자는 2020년 4% 수준으로 1,500만에 가깝던 농촌 인구는 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 경자유전도 좋지만 우리가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농업 인구가 엄청 줄었잖아요. 그래서 독점하던 이런 지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인 경제와 유전이 사실은 지금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옛날의 패러다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추정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경제와 유전이 원칙이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시대는 대략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실상은 이미 약화된 패전국의 기득권층의 기반을 와해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실제로 승전국 가운데 자발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인데요. 한국 경제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4% 수준이고 농업의 국내 총생산액의 비중은 2% 미만이다. 그러니 전체 2%를 가지고 소득 분배를 평등하게 하겠다며 경제유전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블로그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부가가치가 2%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 이유를 경제 유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농업 생산이나 농업 인구의 비중을 볼 때 1950년대와 같이 소득 분배를 이유로 경제 유전이나 소작제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다음으로 농업의 특성상 작용이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경제 유전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된 상태이고 만일 임차보다 자영이 생산성이 높다면 시장에서 임차농은 퇴출되고 자연들의 자영농이 지배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소작제조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소작제도 웃기죠. 소작농을 임차인으로 보는데 사실은 소작제도는 없어졌어요. 지금 농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민의 평균 연령이 66세가 넘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을 빌려주면서 뭐 돈도 받을 수가 없고 곡식 조금 받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를 금지하고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실에 아주 그냥 정말 필요 없는 일인데 지금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해야 되고 부부 간에 가족 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고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소작제도 금지 때문에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만 임대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악법도 보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이 불합리한 거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유전 소작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경제유전 하지 않으면은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지가 없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식량 안보가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 구조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농어촌 이쪽에는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2%대잖아요. 그리고 생산력이 저하된다.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요.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식량 안보 걱정하는데 지금 식량에 대한 네트워크, 전세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융합해 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지법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요 찬성하시면 꼭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적인 경제유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농지법의 농지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농지의 기능을 잃은 농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기능이란 뭡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게 농지잖아요. 그런데 농지 생산 기능을 아주 잃어버린 지목만 농지인 농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에서도 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목만 농지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농지법에 적용할 농지와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농지를 구분해 가지고 농지의 기능을 잃은 농지들은 농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하는 분이나 또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은 정말 동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로인데 도로가 될 거고 도로의 기능을 하는데 농지가 몇 평 있어가지고 이거 농지증을 받아야 되고 개발하지 못하고 아픈 사례들이 많거든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농지 경제유전 하려면
용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거죠. 자, 농림 지역은 완전히 경제유전을 실현하고요. 그 외에는 경제유전을 실현하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농지로 이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 지역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제유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농지니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 이것도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용도 지역별로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택도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나누듯이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투기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 걱정이 없는 데도 많은데 농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농지에 대한 활용 가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이라는 것도 세분화하자. 취미로 하는 농민도 있고 정말로 업으로 하는 농민이 있잖아요. 농지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땅에다 농사만 지면 농민이에요. 농지법 적용을 받고 모든 혜택도 받는데, 그러지 말고 농지를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내가 생계가 가능한 사람만 농민으로, 진짜 농민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고 대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량을 정말 마음껏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늬만 농민, 도시농부,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도시농부는 혜택 주지 말고 그냥 취미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오히려 진짜 농민이 되려고 하겠죠.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혜택이 없는 농민들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노령화 농민과 그리고 농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젊은 농민들에게 정말로 아주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식량 안보 걱정하면은 농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농민들이 또 들어와야 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66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만 땅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60세 이상 땅 사고 팔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부가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300평이란 그 1000제곱미터 여기에 농사 지어봐야 쌀을 기준으로 하면은 5가마, 6가마뿐 1년 내내 못 얻어요. 그러면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1년 내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요, 투기금지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이 투기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투기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막으면 안 됩니다. 아까 분노한 농사꾼 얘기 들었죠? 정말 대선에서 박살 나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있고 총선 있죠? 여러분, 농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농민들도 똑같은 한 표거든요. 투기를 금지해야 되는데 아주 강력한 법을 넣어야 돼요. 국회의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에게는. 만약에 농지법을 위반해서 투기할 경우에는 바로 국회의원 아웃되는 이런 강력한 농지법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LH 투기 사건 때 신문을 보니까 정말 가관인데요. 그 LH 투기 규모에 비하면은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대충 만듭니까?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투자를 하려고 대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마시고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투기하는 거 제발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가지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농지법을 보다 보면 너무 농지법이 세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이 내용을 혹시나 보신 국회의원님 있으면 꼭 농지법 개정에 힘써 주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를 갖고 있는 200만 농민들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렇게 농지법 강의를 할 거니까요. 정말 농지법 진짜 화가 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켜나가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지법이 더 세분화돼 가지고 취미로 하는 농민들과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취미로 하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투기하는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3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농지법 개정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